高市内閣は長年続いてきた過度な緊縮志向、未来への投資不足の流れを断ち切ります。 이러한 산업군들은 이제 우리나라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상당히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경제 부흥 정책, 일명 사나에 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재정 확장과 제조 부활을 전면에 내세운 일본의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체적인 산업 재편 속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위기와 기회 요인부터 대응 방안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진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기 부양책이죠. 사나에 노믹스. 이 핵심 내용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를 이제 경기 확대 정책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재정을 확대하다 보면은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아베노믹스가 추진해왔던 금융 완화 정책, 즉 통화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일본은행이 0.25%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0.75%까지는 상승을 했지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즉 2월 24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우에다 가조 총리를 만나면서 무언의 압박을 줘서 최소한 올해 초에는 1%의 금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결국 이제 대규모 금융 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 그리고 이제 소비를 촉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안보 정책과 맞물려서 일본 정부가 정부의 전략 산업을 17개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사나이 노믹스 얘기할 때 아베노믹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사나이노믹스는 아베노믹스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동적 재정 정책, 이 성장 투자 기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장 지향적 기조는 아베노믹스와 동일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병행한 것에 반해 사나이노믹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점이 다른데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직접 투자로 국가 주도의 성장력을 강화하는 게 사나이노믹스의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에코노믹스라는 단어를 아베노믹스 또는 이제 사나이노믹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아베노믹스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이 아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시장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간다라고 한다면, 사나이노믹스는 정부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경기 침체를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나이노믹스가 그러면 국가 주도라면 아베노믹스는 민간 주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산업정책이라는 게 많이 없었죠. 민간 기업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 산업을 어떻게 키워가겠다라는 목표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리쇼어링 등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리쇼어링 등은 이제 해외로 나간 제조업,
그런 걸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첨단 산업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제조업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제조업 부활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협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갔고 제조 왕국이라고 했던 일본이 90년대 들어서 대만과 한국에게 밀리게 되고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과 경쟁 우위를 갖다 보니 이런 이제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 국민들도 생활이 이제 넉넉지 못하고 제조업이 계속해서 이제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경제가 안보와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 첨단 산업이 결국 이제 국가의 군사 산업까지 맞물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맞습니다. 제조업 부활이잖아요. 네네. 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형 이제 경제라는 것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그 서비스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변화가 생긴 것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때 공급망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제조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공급망이 안전하다, 뭐 불안정하다 이게 판가름이 났었고 그러면서 미국도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제품에 대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제조 부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선진국들도 그렇고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그런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제조업을 집중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나이노믹스에 대해서 일본 내 여론은 어떤지 그게 궁금한데 먼저 산업계라든지 재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기대 여론은 상당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보다 더 강력하게 재정을 이제 지원을 하고 특정 산업을 정부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수층 또 기업이라든가 이제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8%였던 소비세를 감면을 하다 보니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엔저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용인을 하다 보니까 증시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국채가 반영이 되고 또 정부 재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만일에 이 사나이노믹스가 계속해서 확장되지 않고 중간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 파탄에 대한 이제 위험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국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재료 등이나 다른 조달해야 되는 물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엔화 약세로 인해서 기업 부담은 늘어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라는 게 무조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사나이노믹스가 결국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가서 통화 이제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랑 그리고 세계 상황이랑 지금이랑 똑같지가 않은데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어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가 부채 비율도 높다던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4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경 2천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과 물가 대책으로 세금 지출이 늘었지만 재원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온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인데요. 다카이치 내각이 적극 재정을 추진할 경우 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1년 예산이 지금 400조 엔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1,300조 엔이니까 뭐 GDP의 그 250%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 이걸 이제 주요 선진국들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미국도 부채가 좀 많은 편이다 얘기를 하는데 120% 정도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부채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140%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빚이 좀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지속이 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의외로 일본이 국가 부채가 뭐 250%라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 이것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대외 순 자산이 한 530조 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0.9조 달러, 일본이 3.9조 달러니까 한 4배 정도 많은 순 대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이자 부담이라든가 정부 예산에서 좀 커버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고요. 대부분의 그 부채, 그러니까 그 채권들을 일본은행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이제 예전에 단카이 세대들의 그런 일본 국민들 그 부채 자체를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의 그런 갑자기 부채를 그 채권을 판다든지 그런 위협은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금리가 오래된 기간 동안 뭐 0% 마이너스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부채를 많이 만들어도 그 안에서만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채 비율은 높은데 그래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계속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일본의 재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나이 노믹스, 그 막을 연 다카이치 총리, 어떤 인물인지 고진경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면에서 일본 정치계의 전통과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우선 140년 일본 내각제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데요. 일본은 국회의사당에 여자 화장실이 단 한 개밖에 없을 정도로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가 강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세습 전통으로 유명한 일본 정치계에서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정치인입니다. 어린 시절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규칙을 어기고 대학 시절에는 헤비메탈 드러머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반항심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정치평론가로 얼굴을 알리면서 앵커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3년 32살의 나이로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은 해에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초선 의원 동기인 셈인데요. 2006년 최연소 총리로 등극한 아베의 부름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우파 노선을 걷게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여자 아베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세우게 되는데요. 역대 최장 기간인 4년 동안 총무상으로 재직하며 아베의 정책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게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아베 정책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만 인기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본 자민당 유튜브 채널에는 다카이치가 등장하는 30초 분량의 짧은 선거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공개 9일 만에 무려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특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부터 29세까지 젊은 층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사나 마니아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이돌 팬들이 굿즈를 사는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물품을 소비하는 사나카츠 문화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기존 엘리트 정치인과 다른 점들이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어필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강한 팬덤 정치와 리더십이 사나이노믹스라는 대규모 경제부활 정책의 추진력이자 변수를 키우는 양날에 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스타군요. 근데 저 정도 지지율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알아보죠. 일본의 이제 산업 재편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17개 전략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고 뭐에 우선하게 되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공공산업과 방위산업과 관련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토강의나 항만 물류 그리고 방위 이렇게 3개를 뽑아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14개는 이제 과학기술진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총 예산은 122조 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예산이 400조 규모니까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이제 어느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겠다는
하는 부분들은 올해 여름부터 해서 성장 전략이나 그리고 가을에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추경 예산을 한 걸 잠시 보면은 포스트 5G 이런 정보통신 쪽에 1,500억 엔 정도, 그리고 반도체 설계 제조 기반 등의 1,000억 엔 규모, 그리고 양자 컴퓨터 등의 1,000억 엔,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의 문제를 의식을 해서 그런지 히토류라든지 주요 광물 분야에도 약 930억 엔 정도의 지금 예산을 작년에 추경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금액적으로라든지 그리고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우리가 반도체 일본에서 배워와서 우리가 세계 최고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반도체 재건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고 제조업이 무너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장들이 사라졌죠. 그렇게 사라진 배경이 아무래도 일본의 전기 전자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그리고 다른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제조업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제조업을 되살리려고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현재 상황의 기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또 공장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할 자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을 돌린 게 대만의 TSMC라고 이제 파운드리로선 세계 1위 기업이죠. 그 기업을 일본으로 유치를 해옵니다. 유치를 해올 때 조건이 TSMC 같은 경우도 굳이 일본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소니라든지 대기업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TSMC가 일본에서 만들어주면 우리가 수요를 하겠다. 이런 식의 매력적인 조건을 하나 내걸었고, 두 번째는 TSMC가 투자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의 그 보조금을 우리가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외 공장을 유치를 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기업은 사라졌지만 제조 장비나 소재 기업들은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첨단 반도체를 제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홋카이도 지역에 라피더스라는 파운드리 공장을 만듭니다. 이제 TSMC에서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범용 제품이나 레거시 제품을 만들어주면은 홋카이도의 라피더스에서는 이제 2나노 이하의 첨단 제품을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 라면서 해외 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 육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30년까지는 지금 매출의 3배 이상까지 가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라피더스 말씀해 주셨는데 라피더스가 일본 반도체 연합체인가 봐요. 2,500억 엔을 출자했다. 그러니까 네. 다시 세계 1등 한번 해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반도체 기술력,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 능력 자체는 한국이 월등히 우수하고 일본은 지금 많이 뒤처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첨단 시스템 반도체냐 뭐 레거시 시스템 반도체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센서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아직 예전의 기업들이 남아서 영업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조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3나노 이하까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10나노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라피더스라는 기업에서 2나노라는 엄청나게 기술 격차가 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482억 9천만 달러에서 2034년에는 1,752억 5천만 달러로 262% 확대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일본 반도체 산업이 산업 재편과 자본 지출 증가, 정책 지원 강화로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가 제조 능력이 확대되고 파트너십을 통해 첨단 공정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 우리도 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일본이 과거에 워낙 반도체를 잘하던 국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커오는 것은 중국의 성장과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특히 제조 장비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도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 제조업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커나갈 때 그러면은 첨단 장비를
그러한 이제 제조 장비업체나 소재업체가 누구한테 우선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도 그런 소재나 장비에 대해서 자생력이 있어야지만이 뭐 협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라는 게 한 국가에서 모든 공정을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경쟁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찾아가지고 협력을 하면서 또 경쟁에서는 지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조금 복잡한 그러한 문제가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조선업 분야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 자국 내 조선업체 간 통합 추진하고 있고 또 1조엔 펀드 네네. 이걸 조성하겠다고 해요. 이 조선업 재건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산업들과 다른 제조업들처럼 이제 한국과 중국으로 이렇게 제조업들이 많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조선업이 조금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경쟁력이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조선 기업들을 뭉쳐서 그럼으로써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일단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보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류라는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선박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이제 전략적인 그런 물자 운송을 위해서 필요해진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 세계 선박 건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박 수주량으로 봤을 때 5,643만 CGT라고 이제 이게 생산 시간들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건조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3,537만 CGT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60만.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낮은 그런 상황으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금 5%,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생산량 자체도 줄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2035년까지 지금의 2배, 그러니까 1,800만 톤까지 확대해서 생산하겠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건조 능력은 907만 톤, 그러니까 목표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은 자국에서 그 수요하고 있는 것도 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당장의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지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이제 뭐 조선사를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자금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어떠한 경쟁 여류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메꿔져 가면서 조금은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우리 조선업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하고는 격차를 좁혀야 되는 거고 네. 일본하고는 그 격차를 넓혀야 되는 네, 이런 네, 마당인데 그렇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조선 그러니까 만드는 대 종류를 봤을 때 기존의 그러한 이제 공통적인 모양의 배들은 이미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LNG 운반선이라든지 특수선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그만큼 고부가가치 선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고부가 제품 특수선에 대한 제조 능력이 없고 그런데 인건비는 비싸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그런 특수선이라든지 그런 고부가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 축적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강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또 방위 산업 육성에도 또 박차를 가하겠다 이래요. 우리가 잘하는 거 지금 다 한다고 그러는 맞습니다. 건데 네. 방위 산업의 성장 속도 그리고 전망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일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일본국 헌법, 지금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헌법에서 무기는 이제 불보유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1967년 이후에 무기 수출 금지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수출한 경험이 너무 없고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무기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무기가 실전에서 이제 써왔던 무기였기 때문에 금방 수출을 해도 쓸 수 있는 무기들이죠. 그러니까 폴란드라든가 북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하는 이유도 실전에서 곧바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 일본의 무기라는 것은 실전에서 쓴 적이 없고 또 기술 위주의 무기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구매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실제적으로 일본은 무기 자체가 내수 중심,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쓸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미국과 협력이라든지 지난번에 호주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 만약에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우리 수출이랑도 경쟁 관계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을 거고요. 사나이 노믹스로 인해서 우리한테 기회가 되거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산업들이 발달을 할 때 필요한 반도체는 아직은 그들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약하고 일본도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양자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통해서 같이 기술을 발달시키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나이 노믹스 이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이제 임금이 그러니까 함께 따르는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에 임금이 함께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일본 서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금리 상승입니다. 일본 정부 재정 예산에 지금 한 25%가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원리금을 빼고 금리만 보면 한 10%의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향후에 금리가 그러니까 현재 0.75에서 예를 들어서 0.25%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될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과 이것이 30%에 육박할 경우에는 사나이노믹스가 발목을 잡힐 경우가 이제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이제 엔저를 어느 정도 용인을 했지만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를 낮추거나 일본이 금리를 상승시킬 경우에 엔고 현상으로 갈 확률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해서 이 사나이노믹스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나라 안에서 잘하고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전쟁이 뻥 터져서 맞습니다. 유가 확 올라가고 이러면 할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위협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일본에서 제조업이 부활을 했을 때 그걸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국가 지역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미국이 항상 1순위로 오는데 그 다음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미국의 이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달갑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제조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본은 중국의 값싼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도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도 이제 사나이노믹스의 그러한 성공 여부에 판가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부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봤을 때 앞서서 17개 전략 산업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그림은 좋아요. 그림은 좋은데 그걸 과연 다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정말로 막대한 자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사나이노믹스가 우리 경제에는 위협이 더 큰지 아니면 기회로 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죠. 일단 사나이노믹스가 이제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유리하고 우리로서는 이제 상당히 좀 불리하죠. 더군다나 엔저를 계속해서 용인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에 이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은 수출 산업의 경합도가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에 좀 위험은 따를 수가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나이노믹스가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하냐라고 이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거기에 공급망에 깊숙이 참여한 우리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윈윈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연구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사나이 노믹스이든 뭐 우리의 뭐 새로운 뭐 이재명 노믹스이든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 있을 때 좀 상생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그러한 저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공급망이라는 게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어느 정도 같이 협력을 해야지만이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자유무역주의에서 지금은 그게 많이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맹국가이면서도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 노선을 걷는 이런 방향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지고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뭐 이 산업은 이러니까 우린 1대1로 적대적이야 이렇게 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가장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2019년도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단 3개 품목을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마치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기술력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 국가 또는 특정 품목의 많은 그 경제 의존도를 좀 줄여서 분산할 필요도 있겠다. 일본하고 협력 가능한 산업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수소경제 협력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 일본이나 거의 90% 이상을 중동 내지 이제 다른 국가에서 에너지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서 협력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향후 에너지의 어떤 공급망 체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장이라든가 또 운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나이 노믹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랄까요? 그건 뭐가 있는지 그거 정리하면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의 그러한 이제 산업 구조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별화를 가져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같은 제품에서라도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 반도체라면 앞서서 메모리는 월등하게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기술 차별화 전략. 두 번째는 이걸 그냥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봐야 될 것이냐. 국제 정세를 또 봤을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미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삼국관계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중 기술 패권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왜 해제 못했느냐면 그때는 우리가 거의 일본에게 우리가 시혜를 받는 듯한 조약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실용 외교를 추진해 나갈 때에 이렇게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나이 노믹스가 상당 기간 일본의 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도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